그래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진행과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썸머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조사자 선정 분석이 됐죠. 선정 분석이 되는 건 PCI 분석과 기획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석이 된 자료를 원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자금 운용액과 자금 원천액, 즉 쓴돈과 번 돈의 차익 부분을 소명해 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된 내역, 심지어 세금 납부한 내역, 그리고 부채 상환된 내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원천 금액은 과세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도 조사 대상자로 충분히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좌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검토와, 네 번째, 그래서 소명받은 내역과 검토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자금 흐름에 입각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는 사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실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리스크 재고 실행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원제법인 손중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세무조사 제대로 알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해볼까 하는데요. 자금 출처 세무조사라고 하면 어떻게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리스크가 있는지 등등을 오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잘 보고 나시면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그렇게 무서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열심히 잘 한번 쫓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자금 출처 세무조사 제대로 알기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제목에 조사 대상 선정 시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 방안을 알려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의 챕터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조사 진행 절차 개요. 그런데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이 부동산 세무조사로 어디 이제 출강을 나가거나 강연을 할 때 쓰는 그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엑기스만 뽑아서 정말 중요한 사항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 진행 절차 개요에서는 국세청 보유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절차와 과세관청이 갖고 있는 시각 쟁점은 모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 실전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식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조사 진행 절차 개요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총 9가지 정도의 분석 시스템, 정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팀스, 국세정보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텍스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종 신고서 정보와 텍스 정보, 모든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석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 사람이 뭐 소득을 얼마를 벌었는지, 예전에 얼마의 부동산을 양도 신고했는지, 또는 주식 변동이 어떻게 됐는지의 내용들,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그들과의 거래관계가 어떤지의 내용도 다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활용하는 시스템이 이 팀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CI,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자금 출처 세무조사와 관련된 조사 대상자 선정 시에 쓰이는 시스템입니다. PCI라 함은 Property Consumption Income입니다. 그래서 재산 증가와 소비, 그리고 신고소득에 대한 분석 시스템인데요. 말 그대로 재산의 증가와 소비는 제가 쓴 돈이죠, 쓴 돈.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운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 돈, 내가 소득 금액은 번 돈이죠. 번 돈을 좀 유식한 말로 원천 금액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즉 재산의 운용 금액과
원천 금액의 차이를 분석해서 그 금액의 차익이 많이 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CAF, 성실도 분석 시스템은 조사 대상 법인 선정을 위한 자체 전산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를테면 접대비가 얼마인지, 동종 업종 대비해서 접대비를 얼마나 크게 발생을 시켰는지, 또는 가지급금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또는 원가율, 소득률 등, 그리고 사적 경비 지출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고려 요소로 반영을 하여 종합 점수를 매겨서 분류를 합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기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FAC는 첨단 탈세 방지 센터, 포렌식, 앞에 F가 포렌식이고요. 안티텍스 이베이전, 탈세 방지 센터, 그래서 첨단 탈세 방지 센터인데요. 요즘은 원체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IT 산업이 엄청 발달됐고, 그에 따라서 첨단 탈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첨단 탈세를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태스크포스 팀으로 설립하게 된 센터가 FA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고, 여섯 번째,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 정보 수집 정보, 이거를 설명을 좀 드려가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미랄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랄 제도라고 하는데, 세무공무원 1인당 연간 약 10건으로, 근데 저희 우리나라 세무공무원이 약 2만 명에 되다 보니 1년간 모두 20만 건 이상의 이런 정보들이 취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앞집에서 떡을 팔아. 근데 떡을 사가는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10,000원을 내고 현금영수를 발급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그걸 가지고 제보를 하거나 하진 않는 대신 이런 미랄 제도에 따라서 거기다 이제 적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하게 쌓인 자료를 가지고 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보니 현금 수입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 때문에라도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심리분석 보고서는 뭐 넘어가고, 8번째, 외국 정부기관 자료인데요. 이게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국가와 어떤 계약을 통해서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외 탈세 등을 통해서 해외 비자금 등을 조성하더라도 관련된 계좌 내에 있는 그 금액들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외 탈세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기관 자료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IU는 금융분석정보원입니다. 영어로는 Financial Intelligence Unit, 말 그대로 금융정보분석원인데, 기준은 2가지입니다. STR과 CTR이 있는데, CTR 같은 경우는 흔히들 알고 계세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현금 입금과 출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넣을 때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고 이 STR을 모르고 계시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900만 원씩 좀 나눠서 입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경우에도 STR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더라도 그렇게 빈번하게 이상 증세가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은행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조사 진행 절차 개요상의 국세청 보유정보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절차, 이 챕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자금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먼저 조사자가 선정이 돼야 되겠죠. 조사자가 선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조사국에서는 그렇게 조사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는 원천 소명자를 보냅니다. 쓴 돈이 너 이거 얼만데 번 돈이 이거밖에 안 되니 다른 원천을 어느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내게 되고, 별개로 3번 계좌 분석을 해서 자금 흐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의 자금의 흐름에 따라서 그 소명하는 그 금액하고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추적 조사를 통해서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네 번째로는 납세자로부터 소명을 받은 내역과 본인이 계좌 분석을 통해서 검토한 내역을 대사해서 하나씩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것. 이게 자금 출처 조사의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절차 진행 중에서 조사자 선정 분석을 설명드리게 되면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I 분석 시스템을 통한 조사 대상자 추출입니다. 쉽죠? 여기 이제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재산 증가 30억과 소비 지출 3억 이게 프로퍼티 컨섬션 그래서 33억에 쓴 돈이 생긴 거예요. 쓴 돈, 운용액. 그런데 과세 당국에 신고한 소득 금액은 10억입니다. 요게 번 돈이고요. 그래서 현재 23억의 차이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 신고 소득 외에도 부동산 양도 금액으로 5억 그리고 기타의 원천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2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총 7억이 더 차감이 번 돈으로 차감이 되다 보니까 혐의 금액이 16억이 나왔고 이 16억이 정말로 원천이 부족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취득자금 조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PCI 분석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 추출이 되게 되는 게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획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자 추출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PCI의 어떤 운용액과 원천액 사이에서 차익이 나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게 원칙적인 조사 대상자 방법이라면 이 두 번째 기획조사에 따른 조사 대상자 추출은 그때그때 어떤 정부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로 추출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사 내용도 제가 바로 얼마 전 2022년 1월 5일 날 얼마 전이죠. 이때 캡처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국세청 부동산 탈세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겠다. 미성년 매매 자금 출처 집중조사 하겠다. 라고 해서 어떤 정부 정책상 부동산 정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일환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월 4일 날 뉴스인데요. 이렇게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는 그렇다면 그렇게 선정이 된 분석팀에서 선정이 된 조사 대상자에게 원천 소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부족액이 너 한 10억 가량 돼. 근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번 돈 그리고 쓴 돈이 있는데 쓴 돈, 번 돈이 있는데 쓴 돈은 부동산 취득으로 61억 샀고요. 그리고 부채 상환했고 신용카드, 이 컨섬션 소비가 된 것도 있고 세금 납부한 것도. 그래서 총 78억 정도가 쓴 금액이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번 돈, 그리고 근저당 채무 부채 일으켜서 번 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천 금액이 36억. 그리고 신고소득 금액이 1억 4천, 그리고 임대보증금으로 2억 8천7백에서 67억 정도가 원천 금액이 된다. 그래서 요 금액과의 차이 금액인 10억 7,600만 원이 지금 부족한데 이와 관련해서 소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뭐냐? 바로 보시면 제가 이걸 지우고요. 쉽게 오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취득 금액은 다들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10억의 원천을 맞춰야 된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외에도 이 신용카드 사용액 그리고 세금 납부액 이런 것처럼 자산 취득뿐만 아니라 소비된 내역까지도 쓴 돈, 그러니까 운용액으로 잡히게 된다라는 부분 한 가지와 그리고 이 부채 상환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부동산 취득하실 때 근저당 채무 다 맞춰놓으세요. 1년 뒤에 상환을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조사 대상자 선정이 그 즉시에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2년, 3년 터울의 기간을 거쳐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경우에 2, 3년 뒤에 확인할 때는 이미 그 부채는 원천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원천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다시 부채 상환된 것과 관련해서 운용금액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원천 쪽에서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금 원천으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추정이라고 적혀 있죠. 추정이라는 말 자체가 과세 당국에서 파악할 수 있는 원천 금액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부채라고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부채 같은 경우도 어떤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근저당 채무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고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부채 같은 경우를 과세당국에서 바로 확인이 되니까 이 원천 금액에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부채, 사금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개인적인 부채 같은 경우는 과세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 소명이 가능한 원천 금액은 있는데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소명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죠. 조사 대상자로 PCI 분석에 의해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과세당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원천 금액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이미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를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자금 운용과 원천에 대한 각각의 이제 그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를 보게 되면 제가 동일한 그 원천 소명 요청표입니다. 근데 얘가 제가 두 개를 넣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에 그리고 또 주식 및 채권 취득에 부동산의 취득뿐만이 아니고 재산의 증가분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유의점은 이거 보시면 순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자의 경우는 그 해당 연도에 개인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요. 그 개인 사업의 개시사업 연도에 해당되는 재무제표상 재무상태표에 시설장치라든가 임차보증금이라든가 또는 기계장치 등이 3억 원의 순자산이 있었다는 거죠. 즉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들어간 투자 금액, 그 금액도 쓴 돈, 운용액에 포함이 돼서 분석을 하여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더 넣어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채 상한가액, 부채를 상환한 그 금액도 그리고 이자 지급액도 운용금액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그렇게 조사국에서 납세자한테 이만큼 차이 나요 하고 원천을 보내놓고 그냥 그렇게 분석팀에서 분석된 자료만 가지고 나중에 소명을 받는 게 아니고 별도의 자금 추적 조사를 통해서 계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좌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검토를 하는데요. 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이라는 거에 대한 이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이분은 소득으로 신고하신 금액이 훨씬 커요. 20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20억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 일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선정이 돼서 계좌 흐름을 확인해 봤더니 20억 번 거는 그냥 통장이 그대로 있고 부모님한테 10억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증여세로 과세가 되는 증여 혐의 금액이 되는 거죠. 즉 그 말 뜻은 뭐냐면요, 분석 당시에는 전체적인 쓴돈과 번 돈을 그냥 차이만 확인하는 거고, 이 계좌 분석을 통해서 실질의 자금 흐름이 그 번 돈이 일로 흘러간 게 맞는지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추징세액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 사유가 바로 이 실질 자금 흐름이 우리가 소명하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틀에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시로 표를 하나 나눴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퍼스트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이게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계약금이 이렇게 352천 4억씩 주입해, 그래서 총 4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과세당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실제로 5월 10일 날 350, 6월 10일 날 2,000, 7월 5일 날 3억 7,650만 원이 어느 통장에서 어떤 돈으로 나갔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지출된 통장 내역을 확인을 해봤더니 요 350만 원이 요 계좌에서 납세자 계좌에서 잘 넘어갔네. 중도금이 이게 4천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럼 벌써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왜 이게 차이가 나지?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금액도 없어. 그러면 과세당국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이거를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이 4,500을 줬는데 요거에 대한 원천 금액이 양도자산에 입금이 됐구나. 그러면 양도신고가 제대로 적정하게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잔금 부분에서 출금된 내역이 없다 보니 이거는 그냥 부모님 계좌에서 바로 직접 입금이 된 내용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네 라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로 계좌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는 이제 네 번째는 납세자로부터 이제 소명 요청을 받아오는데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 납세자 쪽에서도 소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 분석 제가 샘플을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쟁점주택을 잔금을 2.25억을 출금이 됐는데 그러면 이 2.25억에 대해서 원천 금액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꼬리표를 쫓아 올라가 보니까 약 1억 7,6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2.25억이 나갔는데 1.76억에 대한 원천은 제3자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대차가 있고 그리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기신고된 증여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본인의 주식을 매도해서 들어온 금액을 출금으로 했다라고 파악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표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계약의 형식적인 금액은 총 3억 2,500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금액은 2억 2,5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성 잔금과 실제 지급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또한 과세당국도 알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납세자한테 물어봐야죠. 1억 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1억 원이 부모님이 직접 주신 증여 금액입니까? 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2.25억 원이 출금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원천 금액을 쫓아가 보니까 1.76억만 소명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급된 금액과 원천 소명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약 5천만 원 가량은 뭐 원래 있던 돈인지 아니면 다른 돈이 이제 더 입금이 된 건지를 더 윗단으로 올라가서 이 원천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소명을 한 것과 계좌 본인들이 분석한 내용을 대사를 해서 쟁점들을 추리고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쟁점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1천만 원은 고모로부터 이제 수증을 받았다라고 소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증여신고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이 고모분의 원천이 충분한지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증여자의 원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과세당국에서는 애초에 부모님이 돈을 직접 주면은 바로 확연하게 증여가 드러나 보이니 이거를 부모님이 어떤 제3자의 계좌를 거쳐가지고 자녀한테 넘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모한테 넘어가고 고모가 증여하는 형식으로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모가 1억 1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가 잘 적법하게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원천도 충분한지 이거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입금으로 소명한 금액도 실제 차입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서 뭐 이자 지급이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면 실제 이자로 실제 차임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양도를 통해서 원천 금액을 소명을 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주식을 양도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납세자가 주식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샀을 때의 원천 금액은 어떤 돈으로? 라는 또 꼬리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그 소명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뒷단에 있는 히스토리 또는 이야기까지 확인하게 되는 게 자금 출처 조사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대금 쟁점, 실제 지급된 가액과 계약서상 가액이 3.25억과 2.25억 1억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면 부모님이 직접 줬다고 하면 증여, 아니면 뭐 아직 미지급이라면 미지급에 대한 확인 내용을 담아오면 확인서 등으로 그럼 이제 소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조사가 진행되는 순간에는요,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좁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부터 그 자금 원천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지하셔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세를 하시고, 물론 탈세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준비를 해 놓으시고 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된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진행과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썸머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조사자 선정 분석이 됐죠. 선정 분석이 되는 건 PCI 분석과 기획조사 등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분석이 된 자료를 원천 소명을 하게 됩니다. 자금 운용액과 자금 원천액, 즉 쓴돈과 번 돈의 차익 부분을 소명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된 내역, 심지어 세금 납부한 내역, 그리고 부채 상환된 내역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원천 금액은 과세 당국에 파악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도 조사 대상자로 충분히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좌 분석을 통한 자금 흐름 검토와, 네 번째, 그래서 소명받은 내역과 검토를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자금 흐름에 입각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조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나서는 사후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실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토해서 리스크 제고 실행하는 것이 절세 방안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